드디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저희 최신 판례, 그래갖고 이제 대법원 최신 판례 이 강의예요. 그래갖고 제가 올해는 이제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고, 그래서 2022년부터 2019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지금 올라간 자료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먼저 요거 보시죠. 요거 PPT 자료, PPT 형식으로 된 거, 요 가로로 된 거 있죠. 변리사 2차 상표법 대법원 최신 판례 강의 이렇게 써 있는 거. 요거 먼저 한번 볼게요. 먼저 오늘은 이제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리면은, 저는 지금 58기로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재작년에 합격을 했죠, 이제. 그래서 현재는 특허본 BLT라는 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이제 변리사 스쿨에서 상표법 전담 강사로 작년에는 제가 수습일을 하느라고 강의를 못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좀 열심히 할 것 같아서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에도 잠깐 있었고요. 지금 이렇게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제 그 판례 공부잖아요. 그 상표법에서 이제 판례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는 기본서 말고 판례집을 기본서로 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예 그만큼 판례에다가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다. 판례집에다가 정말 그만큼 중요한 게 이제 상표법에서는 판례가 제일 중요하다. 민소 특허도 이제 물론 그 판례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진짜 더 중요하다. 상표는 판례에서 판례로 끝난다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차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뭐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례형 문제가 있고, 사례형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단문이 있어요. 단문은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단문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2차생을 위한 이제 단문 리스트가 쫙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작년에 나왔던 보통 명칭화 같은 거 있어요. 보통 명칭화를 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명칭화에 대해서 이제 적어봐라. 이렇게 하는 것들은 미리 다 외워놓는 거예요, 사실은. 딱 하면 탁 나오는 거죠. 되게 단문을 외우기 싫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냥 딱 모아놓고 내가 암기할 것만 딱 정해놓고 쫙 외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GS에서 써보려면은 미리미리 한 번씩은 암기해놔야 이제 중간에 이제 휘발되고 또 다시 채워놓고 휘발되고 채워놓고 막 이런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단문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사례는 어떤 거냐면 뭐 이런 거죠. 상표가 특정이 되지 않거나 가불병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예요. 뭐 조치를 써봐라. 너가 변리사로서 해야 할 행동들을 해봐라. 그런 문제들이 다 사례형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사례형 문제들은. 되게 문제도 러프해요. 러프해.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러프하고, 그런 문제들은 좀 하나를 깊게 적는 것보다는 다양한 각도에서 답안을 적으셔야 돼요. 사례형 문제는. 그렇게 해야 고득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형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답이 이제 뭐 웨딩쿨이다. 아니면 뭐 청문각이다. 그러면은 뭐 이제 심한 경우는 메트로시티 판례가 있어요. 메트로시티가 우리가 57회 1번 문제로 나왔었는데, 권리소진 이론 판례죠. 그런 것들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권리소진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을 준 판례란 말이죠. 뭐 계약의 부수적인 조건을 뭐 위반을 했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그러면은 권리가 소진이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례가 판단한 어떤 방법들, 기준들이 있어요. 그거에 맞게 하나하나 이렇게 사안포섭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메트로시티 판례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사실관계 그대로 나왔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그 판례를 알고 있냐 모르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당시에는 최신 판례, 중요 판례 해갖고 메트로시티 판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다 공부는 하셨을 텐데, 사실관계를 제대로 아냐 모르냐
요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권리소진만 공부했으면은 뒤에 상표법 위반 사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소가 된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침해죄 뭐 이러면서 아예 형사 사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어떤 답이 나왔었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GS나 이런 데서 잘 안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를 공부하면서 이 사건이 권리소진도 문제가 되었지만 애초에 고소가 된 사건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알면은 풀 수가 있고 뭐 쉽게 풀 수가 있고 모르면은 이제 머리를 쥐어 짜내야 되는 거죠. 판례형 문제는 그렇게 아예 좀 심한 경우에는 사안 그대로 나오거나 사실관계 그대로 나온 경우가 있고 어쨌든 좀 그 판례를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이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출문제 분석 강의, 뭐 공부법 특강 강의에서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한 번 더 이제 판례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차 판례를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요거를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례가 너무 많잖아요. 판례 집이 있을 만큼 판례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최신 판례가 있고 전통적인 판례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구분하는 거는 언제 선고가 됐냐. 그리고 이제 이거에 따라 나누겠죠. 어떤 뭐 최신 판례를 나누는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2023년이니까 한 7, 8년 내는 최신 판례라고 봐야겠네. 이렇게 하면 이제 최신 판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것도 너무 오래됐다. 그냥 5년으로 잡고 가는 거고 이제 그렇게 느낌을 보시면 돼요. 근데 저렇게 막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 막 이렇게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전통적인 판례들이겠죠. 58회 3번에 나왔던 크로커다일 판례는 전통적인 판례이긴 했어요. 근데 전통적인 판례인데 문제 나왔단 말이죠. 문제가 나왔어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크로커다일 판례가 마치 최신 판례처럼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문제은행에서 교수님이 꺼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의 판례를 본 게 아니라 좀 그냥 갖고 계셨던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변리사 시험에 출제를 한 거죠. 119조 1항 2호의 상당한 주의와 관련해서. 그렇게 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뭐 사실관계 같은 거는 우리가 뭐 브랜드 매뉴얼을 교부해갖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당한 주의를 했냐 마냐 이런 것들까지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 크로커다일 판례를 보면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판례는 이렇게 사실관계를 막 엄청 자세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쟁점만 공부하는 거죠. 쟁점만. 소다 판례는 뭐 선사용 상표의 권리자가 누구였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나왔던 판례인 거고 무코테 판례는 제3자의 사용으로 알려진 경우에도 포함이 되는지 그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다 판례와 결을 같이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을 했던 거고요. 뭐 이런 것들 스카발 판례는 어땠고 뭐 송석 판례는 어떤 게 쟁점이었고 이런 걸로 쟁점별로 봐야 된다는 거죠. 좀 오래된 판례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최신 판례는 당연히 A급이겠죠. 무조건. 최신 판례는 무조건 A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최신 판례를 하는 건데 제가 실제로 공부했던 어떤 판례집이에요. 판례집인데 뭐 글리아타민, 글리아티린 이런 것들은 어떤 쟁점이었다. 일단 당연히 쟁점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판례를 보면요. 판시사항이 있고 판결 요지가 있고 판결 이유가 있고 주문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판시사항하고 판결 요지는 사실은 재판 판사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제 로클럽 그분이 약간 적는 분들 있죠. 법정에서 이렇게 컴퓨터 치면서 이렇게 판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적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재판연구원인가요? 근데 그분들이 요약을 하는 거예요. 요약을. 판시사항은 뭐였고 판결 요지는 뭐고 이런 것들을 판시사항은 쟁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 하는지 여부 이러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이 판결 요지입니다. 매칭이 돼요. 매칭이 이렇게 1대1로. 그 판결 이유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주문은 뭐 기각을 한다, 인용을 한다 이러면서 나오겠죠. 그래서 판결 요지는 그 쟁점에 대한 답이라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게 판례 공부를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여백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이 여백에다가 소목차를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목차만 가지고도 아 여기에 이 얘기가 써있구나를 나중에 한 방에 눈으로 쫙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글리아 타민, 글리아 티린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글리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타민하고 티린을 비교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오른쪽 본문을 읽지 않고도 옆에만 보고도 아 여기 글리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했었지, 타민하고 티린은 뭐가 뭐 어떻게 문제가 됐었지, 티린은 이러면서 왼쪽만 보고 가는 겁니다. 여백만 보고 나중에는. 그러면 이제 판례집을 1독하는데 굉장히 빨라져요. 나중에. 왜냐면은 내용은 내가 이미 숙지를 해놔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보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의 법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저는 항상 오늘도 이제 하면서 나올 건데 갑을 병정 이런 어떤 관계들을 도해야 해놨어요. 항상. 그러면은 한 번에 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나중에는 아 이게 결론이 뭐였지? 이게 무슨 사건이었지?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보실 때 이제 1차를 끝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셔야 됩니다. 일단 그거 보시는 방법은 판례 번호가 있어요. 판례 번호에서 중간에 후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후. 2017 후, 뭐 2017 다. 그러니까 허만 아니면 돼. 허하고 가합, 나 이런 것들은 허는 특허법원 판례고요. 가합은 지방법원 판례고요. 나는 고등법원 판례고요. 근데 후는 대법원 판례예요. 특허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그래서 후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는 판례 번호 다 외운 거 많았어요, 되게. 후가 이제 아셔야 되고요, 후.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뭐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된 사건들은 뭐 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후를 중심으로 다, 이게 보면은 대법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판례 번호만 써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뭘 보셔야 되냐면, 요걸 보셔야 돼요. 이 뒤에 등록 무효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이게 무효 심판 사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보면은 등록 무효도 있고 거절 결정도 있고 상표법 위반도 있고 권리 범위 확인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거 보통 신경을 잘 안 쓴단 말이죠. 판례 번호를 보시고 이게 언제 선고가 됐는지도 봐야 되고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아 어느 정도 최신에 이게 선고가 됐네? 어느 정도 이 교수님들이 좀 이 판례에 관심이 있을까?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건이 뭐 등록 무효 사건이었는지, 무효 심판 사건이었는지,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사건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뭐 글리아 타민은 무효 심판 사건이었네. 그러니까 이미 등록이 됐을 거고 누가 걸었네. 34조 1항 7호로. 그쵸? 너 무효야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일단 아시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보이십니다. 자, 여기 웨딩쿨도 마찬가지예요. 웨딩쿨도 제가 도해를 했죠. 다시 한번. 그리고 그 표장이 뭔지를 이 쟁점을 아셔야 되고, 여기 보면은 등록무효 사건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표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그것마다 이제 이 부분은 어떤 게 써있고 이 부분은 어떤 게 써있고 이런 것들을 적어놔서 그 부분만 보고도 쭉 알 수 있도록 해놨고, 그러면은 이 웨딩쿨 판례가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판례 공부 방법, 이게 이제 저는 판례를 좀 눈에서 조망을 하고 싶었어요. 너무 많잖아요. 뭐가 중요한가? 중요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판례집에 있는 앞에서부터 뭐랄까, 뭐 여러 가지가 방법이 많겠죠. 쟁점별로 뭐 34조 1항 1호부터 해갖고 쫙 있는데 관련된 판례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최신 판례부터 공부할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사실은 중요도 순으로 따지자면 최신 판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제가 오늘 할 것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 2022년에 선고된 것만 3개, 2021년에 4개, 2020년에 15개, 2019년에 4개, 2018년에 10개예요.
근데 요것만 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요것만 하더라도 엄청 양이 많다는 거죠. 근데 막 좀 중요도를 가리지 않고 하나하나 막 되게 진하게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비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먼저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나머지는 전통 판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전통 판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서나 이렇게 쟁점별로 송석은 어떤 이제 뭐라 그러죠? 쟁점이 있으면 이제 뭐 34조 1항 12호 후단에 있다. 그러면은 뭐 관련된 판례들 해갖고 소다, 무코타, 뭐 송석 이러면서 공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각도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래갖고 이제 엄청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이제 시험을 들어가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겠죠. 그리고 변리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과연 뭘 낼까? 문제를.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제가 공부할 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이 연구도 해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일단은 교수님들은, 제가 뭐 많은 교수님들까지는 아니지만 몇 분의 교수님들과 얘기해 본 결과 다 똑같은 게 대법원 판례만 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냐, 변리사 수험생들은 공부를. 대법원 판례만 딱딱딱딱 찍어갖고 그것만 완벽하게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이상한 것들을 많이 하냐.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상표법의 경우에는 더 그래요. 뭐 특허법원 판례에서 뭐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과연 교수님이 그걸 취지로 문제를 냈을까요? 이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쟁점이 겹칠 수는 있죠. 근데 그 교수님이 그 특허법원 판례를 너가 아니야 해갖고 물어본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보통 명칭화 작년에 나왔던 거 이런 것도 뭐 특허법원 판례가 나와서 사실은 뭐 물어봤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특허법원 판례를 그러면 우리가 다 공부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 보통 명칭화 같은 경우는 다 안단 말이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특허법원 판례들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제 일단은 대법원 판례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최신 특허법원 판례를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특허법원 판례들을 따로 이제 최신 중에 중요한 것들, 좀 의미가 있는 것들, 보면 좋은 것들을 이렇게 드릴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평소에는 대법원 판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평석이 있어요. 평석. 해설. 뭐냐면 대법원 판례 해설이라고 있어요. 대법원 판례 해설. 여기 오르는 실강에 오신 분들은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대법원 판례 해설이 어떤 건지. 이게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뭐 2021년이다 그러면 상반기 판례 해갖고 지재권, 형사, 뭐 세 쪽, 조세 쪽 쫙 해갖고 나와요. 민사 해갖고. 지재권은 뭐 상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디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저작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거기에 상표가 실렸다. 그 판례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확인해야 돼요. 특허 상표. 민소도 마찬가지예요. 민소도 거기에 실려요. 민소 특허 상표. 대법원 판례 해설. 대법원 판례 해설.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지재권 판례 평석. 이거는 이제 유행이 됐습니다. 나름. 우리가 특허법에서는 이제 10대 판례가 한 2017년, 18년부터 수험가에 유행이 됐어요. 특허법 학회에서 하는 10대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해갖고 이제 강사님들이 저희 수험생들한테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러면은 그거 반드시 봐야 되는 어떤 자료가 된 거죠. 그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더 수험가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뭐가 생겼냐면 지재권 판례 평석, 지식재산권 중요 판례 평석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요게 이제 나옵니다. 요것도 저는 변호사협회에서 다운을 받는데 뭐 딴 데에서 원래 출처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해요. 저것도 나름 그 저명하신 분들이 쓰는 거고 교수님들이 많이 이제 뭔가 참여도 하시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례 해설은 교수님들 그 공부하시는 학자분들 사이에서 최고의 그냥 중요한 자료인 거고, 그리고 지재권 판례 평석은
지적권뿐만 아니라 이것도 뭐 민사소송법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여기에 실린 것들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신 판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A급이 쉬워집니다. 네. 그래서 답안지 작성 방법을 얘기하고 이제 판례를 한번 볼게요. 답안지 작성 방법. 저는 거의 약간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이제 상표법의 경우는 특히 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허하고 상표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점을 쓰고 논점을 캐치하는 연습은 사례집이든 GS든 이런 걸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논점을 캐치를 한다. 논점을. 그리고 그거의 논리를 만든다. 근데 문제의 소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의 소재에서 내가 이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교수님은 우리의 답안지를 그렇게 오래 보지 않습니다. 2, 3분이면 끝나요. 우리가 막 20페이지를 써요. 뭐 25페이지를 써요. 우리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정성스럽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많은 수험생분들이 생각보다 대충 봅니다. 정말 대충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글씨가 일관됩니까? 아니죠. 막 어떤 사람은 엄청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개발세발이고 막 이렇죠. 눈이 아파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보기에. 그죠? 그냥 이렇게 쫙 볼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떤 걸 보냐면 목차를 봐요. 목차를 보고 답이 맞았는지를 보고 그 목차의 논리를 보고요. 그리고 키워드가 들어갔는지를 봅니다. 키워드. 들어갔네? 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얘는 막 대충 쓰는 것 같은데 점수가 잘 나온 것 같고 실제 시험 점수가 얘는 뭐지? 왜 나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지? 뭐 이런 의문들이 드는데 채점 방식이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문제의 소재. 이 문제의 소재가 중요하다. 문제의 소재에서 내가 이 사람이 이 답을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이게 다 보인다. 근데 이제 짧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내가 진짜 알고 있다는 느낌을 팍 주죠? 그러면은 실제 답안지에서 잘 읽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모든 것들을 먹고 가란 거예요. 나는 이거 다 알아요. 당연히 다 알아야 되겠죠. 전제는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데 그거 다음에 이제 고득점을 어떻게 하냐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알면은 요거에다가 잘 녹이란 거죠. 문제 소재에다가. 대충 쓰지 말고. 가불병정 뭔가 사안을 푸는 것처럼. 그리고 요게 의치 이런 것들은 대충 쓰세요. 적당히. 의치지 같은 거는 정말 대충 봅니다. 저는 옛날에는 막 취지를 막 5줄을 외웠어요. 판례 똑같이. 쓸 데가 없어요. 취지만을 물어본 게 아니라면. 그러면 팍팍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판례는 이제 판례를 똑같이 써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례를 똑같이 써야 할까요? 너무 다르게 쓰면 안 되겠죠? 너무 다른 느낌으로 쓰면 안 되지만 너무 똑같이 쓰면 비효율적이에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문장을 똑같이 쓰려는 강박들 완전히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세 줄을 그러니까 2줄로 끝낼 수 있는 거, 2줄이나 3줄, 막 2줄 반 정도로 끝낼 수 있는 거를 막 5줄로 쓰고 있어요. 똑같은 문체로 하려고 내가. 비효율적입니다. 똑같은 점수를 얻는데 나는 2줄 반으로 끝난 거고 걔는 5줄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답안지를 쓰실 때 내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얻을까? 키워드가 막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평소에 뭐 밑줄을 그으시든 형광펜을 치시든 해갖고 체크를 해놓고 그런 것들을 문장이 맞게 요지에 맞게 내가 평소에 공부해 놨겠죠?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요약을 하세요. 요약을. 예. 그리고 사안의 경우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사안의 경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특히 상표법은. 특히 상표법은 이게 짧게 그래서 뭐다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 판례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적용하는 게 우리 상표법 문제고 여러분들이 점수를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 1, 2, 3, 4, 5 뭐 이렇게 약간 5개가 들어왔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그 5개가 다 여기에 사안의 경우에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 논리가.
그래서 사안의 경우를 이제 만약에 이 판례가 좀 나름 의미가 있다, 좀 길다 그러면은 이 사안의 경우가 나눠줘야 돼요. 판단 방법들이 되게 많을 거죠. 예를 들어 뭐 기술적 표장을 뭐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뭐 관품 거객 전에 이렇게 외웠어요. 뭐 상표의 관념을 보고 품, 지정 상품과의 관계를 보고 거래 실정을 보고 이런 것들을 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안의 경우에 관념의 경우, 품, 지정 상품과의 관계, 거래 실정의 경우 이러면서 딱딱딱딱 녹인 거예요. 관품 거니까. 우리 상표법 공부하다 보면 판례 막 판단 방법들이 막 엄청 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나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키워드인 거예요. 네. 그거 하나하나가. 인식도를 판단하는 방법 너무 많죠. 뭐 봐야 된다. 그거 하나하나를 다 봐야 된다는 거죠. 뭐 광고는 어떻게 했고, 얘가 뭐 사용 태양은 어땠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걸 사안의 경우 안에 소가로를 갖고 목차로 나누면은 완벽해지는 답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위에 일반론을 많이 쓸 생각을 하지 말고 밑에를 많이 쓸 생각을 하세요. 제가 답안지 채점할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안다가 느껴지는데 요걸 짧겠어요. 요거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외웠네 하는 느낌이니까. 네. 그리고 결론은 꼭 맞추셔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상표법은 논리만 맞으면 결론이 좀 틀려도 점수는 주시더라고요. 다른 분들 보니까. 자,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오케이.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태까지는 판례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한 언제부터 시작했죠? 한 20분 됐나? 그죠? 오케이. 일단 10시까지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판례 강의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파일에 다 제 번호도 있으니까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은 다 연락 주세요. 뭐 인강 들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023년 오늘 2월 26일인데 26일 기준으로 제가 이제 대법원 판례가 뭐가 선고되는지를 쫙 뽑아봤습니다. 2023년 아직 없어요. 없고, 그리고 2022년에는 3개가 있었어요. 아직은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1차 보신 분들은 아시려나요?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제주일보 판례, 이렇게 판례 명칭은 제가 정했어요. 사실은 판례 명칭은 정했고, 근데 이게 사실 제주일보 판례로 할 거예요. 왜냐면은 표정이 제주일보니까. 그리고 로얄비 판례는 표정이 로얄비니까 로얄비 판례라고 할 것 같고, 근데 수건 판례는 제가 수건 판례라고 했어요. 그냥 앞으로 이제 수건 판례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뭐 누가 정해준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3개가 있었고요. 뭐가 있었냐면 제주일보는 34조 1항 13호에 대한 판단 기준. 요게 요즘에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13호가 그냥 쟁점이 됐던 거죠. 부정한 목적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인식도는 어떻고,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기술적 표장. 이게 로얄비가 거의 뭐하고 비슷하냐면 차지나우하고 비슷해요. 차지나우는 57회 2번인가요? 57회 2번에 완전히 그대로 나왔어요. 완전히. 그것도 대법원 판례 해설에 실렸습니다. 대법원 판례 해설에. 그냥 거기서 원한 답이 있었어요. 차지나우 너무 기술적 표장 쉬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썼겠지만 대법원 판례는 막 이래요. 길어요. 하나, 관품 거객, 그거 다 나눠서 해요. 독점 적응성. 이 사람한테 공익상 뭐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허용해줘도 되는지를 막 판단하고, 관념은 어떻고, 상품과의 관계는 어땠고, 거래 실정은 지금 어떻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목차로 나눠서 교수님들이 기재를 하십니다. 그걸 원했던 거고, 실제로 차지나우 판례에서 그 문제 나왔을 때 고득점을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나누신 분들이 고득점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요 로얄비 판례는 차지나오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수건 판례는 별건 없어요. 요거는 그냥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 그죠? 상표의 사용이 어떤 건지 하고 이제 상품의 의미, 교독 상목 아시죠? 교환 가치를 가진 독립된 상거래 대상이 되는 물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일깨워준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무상으로 약간 이제 배부를 했을 때 그런 것도 상표법상 상품이 됐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준 판례예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업무상 배임죄 해갖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 봐도 돼요. 그런 부분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2021년대는 4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빨간 색깔이 뭐냐면 지재권 중요 판례 평석이고 파란 색깔이 대법원 판례 해설에 실린 거예요. 제가 여기에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21년. 아니, 왜냐면 22년은 아직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대법원 판례 해설이 다음 연도에 나와요. 2023년에 나온다는 거죠.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실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21년만 해도 지금 봐봐요. 실렸어요. 판례가 몇 개 없으니까 여기 다 실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노단주, 요것도 13호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선사용 상표를 이제 특정을 해야 되는데, 선사용 상표가 이제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서 인식이 돼야 되죠. 어느 정도. 특출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13호가 되려면. 근데 중간에 선사용 상표 권리자가 바뀌었어요. 양도가 있었던 거죠. 양도가 있었을 때도 그러면 그 양도 전에 그 선사용 상표를 썼던 그 사용 실적을 고려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노단주. 그리고 요건 이제 지재권 판례 평석에 실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배선 덕트라 그래가지고 배선 덕트가 뭐냐면 저도 몰라갖고 찾아봤는데 그거예요. 그 배선이 그거 있잖아요. 이런 이제 전선이 있는 그 전선을 앞에 끼우는 공구, 그 위에 끼우는 공구 있잖아요. 이렇게 좀 막아놓는 거 있잖아요. 전선이 막 이렇게 선 꼬이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막아놓는 이렇게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배선 덕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품이거든요. 배선 덕트에다 좀 이따 보시면은 입체 상표인데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표적 사용이 이제 문제가 된 사건이어서 큰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입체 상표였다는 게 이제 앞으로 또 입체 상표가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건 대법원 판례 해설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다 알 거예요. 데이터 팩토리. 데이터 팩토리가 59회에 이제 일부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 저촉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이제 정당 권리자 항변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안 되죠. 안 되는 건데 이제 데이터 팩토리는 한 번 더 제대로 나올 수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최근 한 5년간 전압이 2개예요. 전원합의체가 2개입니다. 전원합의체 하나는 요 데이터 팩토리고 하나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그죠? 요거는 이제 본질적 식별력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대한 어떤 관계. 그죠? 데이터 팩토리는 이제 아시죠? 다 원래 정당 권리자 항변이 상표에서는 되고 특허에서는 안 되는데 이제 상표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서벨로 판례. 서벨로 이제 일사부재리인데 이제 각하심결이 아닌 확정심결이 있고 동일 사실, 동일 증거에 의한 경우에는 동일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일사부재리인데 그러니까 동일 증거에 대한 얘기가 서벨로예요. 서벨로. 근데 서벨로는 그 사실관계를 막 읽다 보면 취소 심판하고도 엮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엮일 수 있으니까. 쭉 한번 보고 갈게요. 2020년 선고된 거는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15개. 너무 많아요. 자, 어반시스 이제 생각이 나시면 좋아요. 그 머릿속에 지금 표장이. 어반시스는 간단합니다. 그냥 상표와 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 건데 이게 왜 대법원 판례 해설에 그렇게 길게 실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크린 이런 거. 요거는 이제 상표법 위반이 이제 쟁점이 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침해죄에
이런 것들 있죠. 뭐 고소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상표권을 침해했다 그러면 고소를 할 텐데 침해죄다 이러면서 그때 하나하나가 이제 포괄 일죄를 이룬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 일죄에 대한 각각의 경우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형법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냥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돼요. 요게 뭐 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안드레 판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요거는 사실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59회 4번에 나왔습니다. 4번에. 근데 안드레 판례를 잘 읽어보면 이제 사실관계 요걸 또 이제 봤냐 모르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쫙 보다 보면 이의신청. 그러니까 요게 좀 이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우리 이의신청 사건하고는 좀 다르다 이러면서 이제 판례 번호를 딱 보여주면서 뭐 201 후 어떤 판결하고는 좀 다른 사건이다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판결이 뭐였냐면 W 컨셉 판례였는데, W 컨셉 판례는 뭐냐면 이의신청 사건에서 뭐 답변서 기회를 준 게 이렇게 뭐 의견 제출 기회를 준 거로 볼 수 있는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 판례하고 연결되는 게 W 컨셉 판례가 되는 거죠. 근데 W 컨셉 판례는 이의신청 사건에서였어요. 그리고 그게 작년 4번에 나왔습니다. 이의신청 그 도중에 어떤 뭐 34조 1항 메토에 대해서 그 답변서 기회를 줬던 게 이 사람한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이거예요. 원래는 그냥 뭐 거절을 할 때는 거절 이유를 통지를 하면서 이제 답변서 제출이 아니라 뭐 의견서 제출 기회를 줘야겠죠.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안드레인데, 그게 아니라 이의신청 과정에서 얘한테 답변서 기회를 줘도 요게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느냐, 얘한테 어떤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냐, 그죠? 그 출원인에게 방어권을 보장을 한 건데요. 그게 연결해서 나왔어요, 작년에. 라이트리움. 요건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건데, 요건 이제 업무방해죄 판례여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거 3조하고 약간 관련된 건데, 또 대법원 판례 해설이 실렸는데 대부분 약간 업무방해죄 뭐 이런 것들 얘기여서 상표에 대한 얘기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청문가 작년에 또 나왔죠. 59회 1번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관계가 청문각 실제 사실관계보다는 복잡하지 않게 나왔어요. 우리가 다 아는 정도로 나왔고, 그리고 웨딩쿨은 아직 안 나와서 언제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58회 2번에 나왔다 그러면 나왔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대놓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지상표와 전형상표의 뭐 주지성과 점용성에 대해서 말해라. 이렇게 그냥 나온 정도?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인식도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뭐 웨딩쿨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나온 건데 나왔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보고는 이제 청문각하고 비슷한데 오히려 나오려면 장보고가 제대로 나와야 돼요. 장보고가. 장보고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재권 중요 판례 평석에도 있고 대법원 판례 해설에도 이제 실렸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청문각하고 똑같이 20호에 대한 얘기를 했고 사실관계를 굉장히 잘 아셔야 되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니버터 아몬드, 요거 이제 허니버터 칩 기억나시죠? 요거는 이제 쟁점이 3개였거든요, 사실은. 33조 1항 7호에 해당하는지. 요게 이제 이게 뭐야? 등록무효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거절 결정하고 똑같은 거겠죠? 근데 건게 이제 33조 1항 7호다. 넌 식별력이 없다. 그래갖고 허니버터 아몬드 어떤 과자 봉지에다가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너는 식별력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걸었고 결론은 33조 1항 7호가 아닙니다. 즉 식별력이 있습니다. 있고 또 건 게 뭐였냐면 34조 1항 11호 전달. 선상성표를 뭐로 걸었냐면 허니버터 칩으로 걸었어요. 허니버터 칩. 허니버터 칩이 저명한데 너 따라한 거잖아. 이러면서.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34조 1항 12호 후단도 걸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고 살아남았습니다. 네,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코젤 오일은 등록 취소죠.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119조 1항 3호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 우리가 이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고 동일한 상품에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이제 전용권이 있잖아요.
내가 등록을 받으면 89조에서 어디까지 쓸 수 있다. 유사 범위를 쓸 수 없죠. 나의 등록 범위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정 상품의 동일성 있는 지정 상품이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이제 해석 기준을 준 겁니다. 코제로일. 그리고 이제 자연의 벗, Nature's Friend 이것도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사 판단 기준 이렇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위에 보면은 이런 것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상표 유사 여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MCM 뭐 우리 다 아시죠? MCM은 상표 너무 유명하잖아요. 저명성에 대한 판례입니다. 11호 전담 판단 기준.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소문난 3부자고 요게 뭐 나왔다고 보면 나올 수 있는데 아직은 뭐 완벽하게 그대로 나오진 않았어요. 119조이랑 2호. 이게 3호 판례도 있고 2호 판례도 있는데 2호 판례가 이제 20년에 선고가 됐고 이게 그냥 초특급 A 플러스급이었죠. 항상 이게 막 GS에 나오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래갖고 지금도 여전히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 메트로시티 판례는 57의 1번에 전면 기출이 되었죠. 완벽하게. 똑같이. 그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소진 이론하고 상표법 위반 기소가 되었다. 그래갖고 이제 형사사건에서의 유죄 인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있었으면 쉽게 풀었을 겁니다. 사실 57의 1번은 진짜 어렵긴 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2019년 선고. 요거는 4개가 있었는데 요거 다 중요해요. 진짜로. 4부. 요거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정진길 변리사님이 대리했던 판례죠. 특허원 판례에서는 이기셨고 대법원 판례에서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침해 사건하고 이제 뭐 권리범위 확인 심판 사건이긴 했는데 요것도 이제 유사 판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나름 의미가 있는 판례여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레드불 판례가 이제 대법원 판례 해설에 실렸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13호 판단 기준은 다 레드불 판례예요. 레드불이 사실관계가 꽤 그 시험에 나오기 좋은데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레드불 판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뭐 중간에 이상한 거 사용하고 막 그래요. 차지나우는 뭐 나왔죠. 57의 2번이죠. 57의 2번. 그래서 이것도 33조이랑 3호 로얄비 이번 거 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리바이네스 요것도 59회에 나왔다고 볼 수는 있어요. 비슷한 게 나오긴 했는데 이제 56회에도 비슷한 게 나왔거든요. 56회, 그쵸? 56회. 근데 여전히 리바이네스는 계속 아셔야 되는 판례긴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는 그냥 적어놨어요. 오늘은 못 봐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 쭉 보시고,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APM24, 천년구들, 시트리, 무존존,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글리아타민, 드라곤플라이, 옵팁스, 뭐 얘랑 덤필드는 그 개 옆모습도형 아시죠? 개가 막 이렇게 옆으로 해갖고 핑크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덤필드라고 그래갖고 개 월계관 속에 개가 옆모습으로 해갖고 도형 상표 있단 말이죠. 굉장히 유명한 상표고, 요것도 당연히 55회 3번에 기출이 됐어. 2번인가? 3번. 그죠? 55회 3번. 55회 3번에 기출이 됐습니다. 사리원 너무 중요하죠. 항상. 이거 특강 문제도 맨날 나오고 그랬어요. 사리원.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목록만 봤는데도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거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판례네. 상표네. 아셨죠? 그러면은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이거부터 하시면. 자, 갈게요. 잠깐 쉬었다 하시죠. 네. 오케이.